오늘 이 시간에는요, 2025년 6월 26일자 서울경제신문 지면 기사 일면의 주요 내용들을 독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소식인데요. 첫째는 정부 소비지원금 확과 분석,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좀 온기가 덜 갔다는 내용이고요. 둘째는 상법 개정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, 그리고 셋째, HMM 민영화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이야기, 마지막으로 정책주택대출 DSR 규제 관련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까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기자님,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? 코로나 때 그 지원금 있잖아요. 이게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어땠는지 BC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? 아, 네, 기자님. 이게 결과가 좀 뭐랄까 흥미로운데요. 연매출 3억 원 이하, 그러니까 정말 영세자산공인들이죠. 이분들은 그 지원금 지급됐던 2020년 4분기하고 2021년 4분기, 이때도 매출이요. 직전 분기보다 마이너스였어요. 각각 마이너스 2.4%, 마이너스 0.5%. 아, 플러스 전환은 못하고 그냥 감소폭만 좀 줄어든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. 그러면 전체 소상공인 매출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같은 기간에요. 전체 소상공인, 그러니까 연 매출 30억 이하로 보면요. 매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1.3% 그리고 플러스 5.0%였어요. 특히 좀 규모가 있는 곳, 연 매출 10억 넘고 30억 이하, 이런 중소 가맹점은 2021년 4분기에 매출이 11.6%나 늘었어요. 가장 높았죠. 와, 11.6%요? 차이가 크네요. 네, 그러니까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규모 있는 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좀 더 흘러갔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정책 설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네요. 맞습니다. 네. 자, 다음은 상법 개정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이게 원래 취지는 최대주주 사익 추구 막고 소액주주 보호하자는 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요.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. 네, 기자님.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.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. 여기에 주주 말고 뭐 총주주의 이익 이런 걸 넣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뭐 분할이나 합병 아니면 큰 투자 결정을 할 때요. 이사회가 좀 뭐랄까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. 소송 같은 거 걱정해서요. 아, 결정을 좀 꺼리게 될 수 있다. 그런 거군요. 그리고 최대주주 입장에서도 주가 오르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지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기업 가치 올리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? 네,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지적이 됩니다. 그래서 대한상해 같은 데서는요, 상법 개정만 할 게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완화, 아니면 뭐 자본이득세 도입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가자, 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요. 아, 패키지 딜이요. 네,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좀 기업이랑 주주랑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. 그렇군요. 자, 이번에는 HMM입니다. 매각 문제가 다시 떠올랐어요.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매각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. 네, 기장님. 전 후보자가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 있잖아요. 테마색. 그 모델을 언급했어요. 그러니까 국가가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경영 성과를 국민하고 같이 나누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. 아, 그럼 산업은행 입장하고는 좀 다르겠네요. 산업은 매각해서 BIS 비율 맞춰야 할 텐데요. 네, 그렇죠. 사는 입장과는 좀 온도차가 있어서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매각 자체가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지난번에 하림그룹하고 협상이 잘 안 됐잖아요. 그 이후에 또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예상 매각 가격이 예전에는 한 6조 원대 이랬는데 지금은 뭐 16조 원 이상으로 뛴 걸로 보고 있거든요. 16조요? 와. 네, 시가총액도 지금 24조 원 정도 되니까요. 인수자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죠. 상황이 많이 달라졌군요. 네. 아, 그리고 전 후보자가 HMM 본사하고 해수부, 이거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.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. 네, 그 얘기도 있었죠. 자, 마지막 소식입니다. 한국은행이 정책주택, 담보대출,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같은 거요. 여기에도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. 이런 의견을 냈다고요.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요. 네, 기자님,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. 이 정책 대출들이 DSR 규제에서 제외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들리고 또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런 분석입니다. 아,
규제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었군요. 네,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. 전체 가계 신용에서 정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말에 한 9%였는데 작년 말에는 16.4%까지 늘었고요. 주택 관련 대출만 보면 그 안에서 정책 대출 비중이 16.9%에서 28.1%로 크게 늘었어요. 와, 비중이 엄청 커졌네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제안인가요? 일단 수도권 주택부터요. 지금 DTI 비율이 60%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DSR 규제를 좀 도입하고 이걸 점차 확대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. 가계부채 관리를 좀 더 강화하자는 거죠. 취지는 알겠는데 이러면 또 저소득층이나 청년들,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바로 나오겠는데요. 네, 기자님,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. 서민 주거 지원이라는 원래 정책 목표하고 또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이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죠. 네,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